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상표 등록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여기에 적었다시피 공식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 받더라도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돼서 못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데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우리 브랜드가 알려져서 조금 가시권에 들어왔을 단계에서 워낙 중국 놈들이 카피를 많이 하고 짝퉁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표 등록이 필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FDA 이수행허가 필요하죠. 이것도 8개월 내지 1년 소요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제조 판매 등록증이다, ISO 인증이다, 또 중국에는 신고 회사 최고의 회사를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위생허가부터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적어놨지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수 용도로 사용하고, 이거는 기능성이라고 허가제. 그다음에 이제 샴푸나 스킨케어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비특수용품에서 이제 등록제죠. 그런데 가끔 뭐 샴푸나 스킨케어 중에서도 우리의 성능이 좋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미백 기능이 있다고 표시를 하면은 특수용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중국에 수출할 때 이 표현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미백 기능이 있는 제품 특수용도에 뭐 화장품이면 상관없어요. 조금 등록제하고 허가제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시리얼도 걸려놓고 심사한 데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완료되면은 라벨. 중국 한자로 피리. 여기 언급된 제품명부터 시작해서 경고, 문구 이런 게 포함하죠.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주 갔을 경우에 해달라는 거. 이게 이제 패킹에 필요한 그 시핑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상품에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라벨링이에요. 어느 나라 대해서 다 있죠. 근데 그게 특히 어떤 이제 FDA 관련된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데는 강제사항이고, 일반적인 상품인데 이 용도가,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같은 경우도 어린이용으로 쓰는 거. 저희들이 하다못해 건설 중장비 제품을 하면서 그 미니어처라고 발급을 하잖아요. 선물용으로. 이것도 유럽의 국가에 무상으로 보내는데 그 나라에서는 라벨링까지 해달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을 선물하더라도 어린이한테 줘서 쓰다가 이 제품을 인해서 어떤 신체상의 위해를 가했다. 그러면은 라벨링 해야 되는 그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나라 말로 저 프린트해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붙여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이게 특히 중국 같은 데 라벨링.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사나 계약, 생산, 선적, 내고. 이거는 이제 커머셜한 단계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선적이 되고 난 뒤에 도착해서 바로 되느냐. 이것도 시일이 많이 걸려요. 일단 그 수출입 금융부에 등록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라벨, 그 다음에 아까 FDA 신고서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되면은 수입 관세, 기본적으로.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5.7은 10% 되고요. 특수 화장품은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정치세 내야죠. 17%. 그 다음에 소비세. 이런 해서 모든 게 완료되면 CI 마크를 부착해서 비로소 대리상한테 판매가 되고 엔드유저한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되더라. 그래서 이제 수출 통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면장이라고 하는데 우측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조금 뭐 안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수출자, 제조자, 요 밑에는 바이오 관련된 사항이 이제 적혀 있고요. 우측에 여기는 이제 수출 형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반 수출이냐, 샘플 수출이냐, LC로 하느냐, TT로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디야? 요 밑에 보면은 그 관세 환급, 관세 환급을 수출자가 하느냐, 제조자가 하느냐.
요 밑에는 일반 제품 명세서. 이렇게 해서 한 수십 가지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품 거래 조건, 명세, 가격, 수량, 발효 정보 있으면은 관세사 이런 정보 제공하면은 뭐 편하게 알아서 해줍니다. 요새는 뭐 크게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단 지켜야 될 거는 30일 이내에 에어로 보내든지 배로 보내든지 선적이 돼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배편의 사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하면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업체가 수출하게 되면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되고, 실적을 위해서는 무역업 고유 번호라는 걸 무역협회에서 발행해 줍니다. 발급해 주는데 요거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통관 종류에는 일반 수출 통관, 이거는 이제 관세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 뭐 일반 뭐 샘플로 보낸다든지 또 반품해서 뭐 반송품을 보낸다든지 무한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런데 관이 통관해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낼 필요가 있을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량으로 보낼 때, 그럴 때는 200만 원까지는 그냥 수출 면허 신고 없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기업들이, 내수 기업들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평가 항목에 수출이 있나 없냐 다 파악해. 금액은 상관없이. 그래도 단 1,000불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가망에 있네? 이래 돼가지고 거기 조금은 점수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어봐요. 우체국을 통해서 EMS를 통해서 보내더라도 수출 면허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지고 보내세요. 단 우체국에 가서 발송할 때 이거는 수출 면허를 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행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면책 카피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이래란 물건이 해외로 나갔다는 거 이행 신고해 줍니다. 그러면은 관세청 자료에 단 1,000불 몇백 불이라도 실적 잡혀요. 그렇게 뭐 필요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 150불까지 돼 있는데 그 목록 방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편하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데 통해서 하면 내 업체로 우리 회사 명의로는 실적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인데 어차피 이제 기초를 뭐 실무를 하다 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시퍼. 물건 이제 보내는 송화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L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대사수 BL이 이제 컨사이니가 들어가는데 인보이스는 For Account and Risk of Methods에서 이 거래에 책임 있는 자, 돈을 지불하는 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즉 바이하고 일치하죠, 바이어. 그 다음에 노티파이라고 해가지고 노티파이 파드에서 통지선, 이 물건이 누구한테 거래 사실 또 도착했을 때 수입한 게 통지해 줄 사람.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집어넣어도 되고, 만약에 노티파이 파트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리마크란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2로 해가지고. 로딩 포트, 데스티네이션. 요 주의해야 될 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내는데 내가 LA 포트를 롱비치항을 통해서 휴스턴까지 물건을 보낸다. 그런데 거래 조건은 휴스턴까지 가격을 다 받았다. CIF로 운송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휴스턴 쓰면 돼요. 그런데 LA 포트, 롱비치 포트까지만 선임을 받아서 CIF로 해주고 물건은 자기들 비용으로 미국에서 휴스턴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LA, 롱비치까지만 적어야 됩니다. 내가 카바하는 데까지. BL상에. 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휴스턴이다. 이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리어, 이제 운송인이고, 이제 그 베슬레임 항차수까지 들어가죠. LC로 거래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거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통관할 때는 사적으로 이제 공론을 하는 거 되고, 요거 이제 shipping 마크. 여기 사실 요새는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FCL 카고를 많이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벌크라든지 LCL로 보낼 때, 여러 화주들의 물건을 모아다 보내다 보니까 그 인부들이 작업장 CFS에서 화주 송화인 컨사이니별로 분류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 카고 번호, 메이커, 명, 그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다 이제 메이커 명이 저거 업체, 임포트, 바이어. 그래 뭐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써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디스크립션, 단가, 수량. 그다음 이제 리마크 안에는 여기는 이제 만약에 필요한 상층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CIF는 뭐 프리페이드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LC 조건 같으면 LC로 한다. LC 번호식으로 주면 되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상거래로 하면 이제 컨버시를 모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샘플을 내가 보내는데 통관만 하고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non commercial value가 되는 거죠. 만약에 출장을 가는데 많은 수량을 가져가서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할 때 좀 이게 걸릴 염려가 있을 때, 그럴 때 non commercial invoice에서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단 금액은 작게 해가지고, 이건 선물용, 그거 상거래용이 아니고 내가 선물하기 위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고, 패킹 리스트는 다 똑같은데 단지 금액만 없이 작성되고, 불분명세서. 그다음에 이제 CO. FTA 혜택을 안 받더라도 일반 CO는 필히 다 발급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수입할 때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가에 따라서 관세가 틀리기 때문에 관세 부과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옮기자면 이제 비특혜 일반 원산지 증명서죠. 그다음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FTA. 아까 얘기한 이제 APTA라고 인도나 중국, 스리랑카 뭐 이런 데는 또 우리나라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요 규정에 따라서 발급하면 되는데, GSP 요거는 이제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신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국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일반적인 CO 요거는 발급이 되고, 이제 사용자 등록해서 하면 되는 거고, FTA CO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발급받아도 되고 관세청을 통해서도 발급받아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CO 뭐 거의 인보이스나 뭐 똑같아요. 거의 다 내용이. 뭐 선적인, 송화인, 요게 이제 단지 이제 컨사인이가 들어가죠. 수화인, 선적 정보, shipping 마커 저거하고 여기 사인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단지 요거는 이제 유럽 EU FTA CO인데, FTA CO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율 발급을 해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에 발급을 해주면 돼요. 문구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6,000유로 이상은 필히 발급을 해줘야 된다. 6,000유로 이하의 인보이스라도, 거래라도 관세를 세이브할 목적이 있다면 발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수출 인증 번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공로를 해놓고 6,000불 이하짜리는 여기에 원산지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하고 장소, 코리아에서 발급되고 업체명 쓰고 사인해주면 됩니다. 편리하죠.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 조금 숨길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FT, 패킹 리스트에 발급해도 돼,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게 자율 발급인데, 사실 원 협정에는 이런 양식이 없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한 8가지 이상, 시퍼가 누구고, 바이어가 누구고, 물품 명세가 어떻고, 조건이 어떤데 충족한다. 이런 사항만 그냥 자율로 발급해주면 돼요. 미국 애들은 좀 편해. 보통 뭐 오판할 때도 워딩 형태로 그냥 줘야죠. MS 워드 이런 형태로 쭉 해서 발급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후진국은 어떤 형태를 좀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양식을.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많이 오다 보니까 미국 세관에서 권고하는 서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걔들이 알아보는데 쉽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권고 서식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이건 기간 발급이죠. 형태로 하면 되고, 아세안은 이제 AK 폼이라 해서 한 아세안.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아세안으로 들어가면은 한 아세안 FTA CO, 한 베트남 FTA 세율을 적용받고 납기에서는 한 베트남 CO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거래 형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어한테 하는 거는 이제 직접 수출이죠. 여기에는 이제 무채물까지, 소프트웨어, 무역협회에서 실적 증명해 주는데 해당되고, 가끔 하다 보면은 이제 바이어가 없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AS라든지 또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간접 수출을 많이 하죠. 가끔. 그럴 때는 이제 수출 증빙하면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제로. 그럴 때 이제 대금 지급 수단으로 은행에서 대금을 개런티해주는 마스터 LC에 견주어서 내국 시중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이 로컬 LC.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찾다 보니까 로컬 LC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확인서. 이건 당사자 간의 거래. 은행이 개런티를 안 하고 페이먼트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신용 거래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외국하고 바이하고 TT 후불이냐 선불이냐. 후불 같은 경우에 물건을 보냈는데 페이먼트 디폴트 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시피 구매 확인서도 못 믿고 조금 사기칠 생각이 있으면 위험하죠.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로컬레이션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OEM 주민자 상표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 건설 중장비 그 물류 장비 하면서 미국 캐터필러사의 OEM으로 공급했어요. 옛날에 포니 수출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데도 삼성중공업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됐으면 클락, 지게차, 그 다음에 볼보 다 전부 다 이제 그때 중장비 기계 업종은 OEM으로 많이 공급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오히려 OEM으로 요청하죠. 우리 상표로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주문해서 선정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ODM으로 디자인 렌저 디벨롭먼트까지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외국 윈도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공장이 있다. 그렇지만은 모든 상거래 행위, 계약부터 페이먼트 미국에 있는 바이어로부터 우리가 받고 단지 선정만 백투백 LC를 열어줘서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선정만 미국으로 하는 경우. 이거를 무역에서 정식 명칭은 외국 인도 수출 3국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무역. 이거는 수출할 목적으로 우리 보세 구역에 수입해서 일정한 가공을 한다든지 거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수출 실적 뭐가 되겠어요? 수출액에서 수익 금액을 뺀 외화 가득에 이 차액만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 가공 수출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 컨사이먼트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거래가 조금 이용할 필요는 있어요. 본지사 간에 해외 지사, 해외 법인 간에 거래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무한으로 내보냅니다. 재고 처리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은 신규종이 나왔을 때 그 과도기에 있는 제품을 미리 만들어서 원자재를 소진해서 딜러한테 또 믿고 거래하는 신용이 높은 딜러한테 보내. 그러면은 그쪽 수출국에서 쌓아놓고 스톡 세일을 한다 이거지. 일단 판매가 되고 나면은 결제해준다. 그래서 수출 실적은 그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수출 실적으로 잡힙니다. 요거를 위탁 판매 수출, 컨사이먼트 거래. 그건 이제 무한 수출. 그럼 쉽게 말하면 돈 안 받는 거죠. 전시회나 뭐 샘플 물건 나갈 때가 있고. 또 가끔 바이어한테 실제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또 대금도 내가 현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올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물건은 크지 않고 뭐 굳이 뭐 에어로 나갈 필요 없이 내가 출장을 간다, 전시회를 나간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전시회가 다 나갈 때. 수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출 면장을 받아서 내가 물건을 내 캐리어에 넣어서 인천공항 가서 항공사 체크인하기 전에 인천 세관에 그 나와 있는 공항에 나와 파견된 세관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출 실적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 그럼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외화 구자 만들어서 현지에서 COD 베이스로 캐시를 그대로 받아와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TT로 받아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로컬 LC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 오는데 양심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로컬 LC가 되고
우측에는 이제 그 구매 승인서. 지금 이제 구매 확인서라고 그러죠. 네. 요거 이제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수출,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요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에 용어가 이제 셀러, 우리가 이제 파는 사람의 쓰는 이제 익스포트, 물류 측면에서 이제 수입자냐, 임포터냐, 익스포터냐. 그래서 셀러나 익스포터 똑같죠. LC에 여는 사람, 어플리컨트냐, 수혜자, 베니피시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물건의 하주, 선적인 시프고 컨세인은 수화인이. 예. 그 다음에 환음 입장에서 볼 때는 환음을 발급하는 드로우가 되느냐, 드로이가 되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셀러나 엑스포트나 베니피시리나 똑같은 우리 셀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고, 바이어가 되고. 처음에 이제 바이어로부터 LC를 받으면은 백투백 LC를 열어서 중국에 있는 공장한테, 업자한테, 엑스포트한테 열어준다. 그래서 선적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발급되는 BL을 서드 파티 BL, 제3자가 발행하는 B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시핑 다큐멘트, 내고 서류를 우리가 셀러가 바이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인보이스는 우리가 얘들한테 결제해 주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90원 해주고 10원을 내가 남기고 100원에 팔면은 이 인보이스는 우리가 보내주는 거 맞는데 하나 빠진 게 선화증권, BL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BL이 이제 유가증 건데 제일 중요한데 얘들이 발급할 때 어떻게 발급하느냐. 보통 LC 조건이라면 굉장히 중요해요. 시프가 A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적인이. 얘들도 우리한테 내고를 해야 되는데 B가 되는 거죠. 중국에는 해서. 그래서 B가 선정하면서 포 A, 중국 컴퍼니 포 한국 컴퍼니, 중국 컴퍼니 on behalf of 한국 컴퍼니. 이런 식으로 시퍼를 표시해서 제3자가 발행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발급받아서 우리가 BL을 받아서 대금 내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바이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이한테 중국에서 선적되는 것은 안 이해가 되는데 누가 선적하는지 시프에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스위치 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사를 통해서 스위치된 BL을 발급받으면 여기에 중국에는 엑스포터 시프는 그 BL상에 명칭이 안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발급해서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외에 상품 외에 이제 기술 용역 서비스 수출, 유지 보수 인건비까지 수출 실적으로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건비, 경비, 기술로, 로열티 뭐 이런 비용까지도 다 받게 된다면은 여기 무채물로 우리 무역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실적을 받아서 우리 무역금융이라든지 또 이런 실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플랜트 프로젝트 수출할 때는 턴키 베이스로 시운전까지 해주는 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작업자 교육, 훈련, 설비 보수까지 해주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수출에 해당되고 KD, 컴플릿 녹다운 방식, 세미로 할 때 또 CBU로 해가지고 컴플릿 빌딩 유닛 완제품을 조금 분리해서 덩어리로 해서 한다. 모듈러 형태로. 그리고 관세가 세이브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현지에서 일부 조금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부품을 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기술 이전 형태로 중소기업체들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또 합작 투자